네, 시청자 여러분, 썰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말 실수를 해서 설화, 논란이 되고 있다 또 평가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또 WHO에서 지역 차별 발언인 표현이라고 쓰지 말라고 했던 우한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살펴보고요. 그리고 재난지원금 소득 기준으로 하위 88%까지만 주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은 다 주겠다고 해서 여권 대선 주자들끼리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썰전 패널과 이 부분 집중적으로 볼 텐데요. 오늘 썰전 패널은 박원석 정의당 대선준비단장 그리고 김종혁 국민의힘 최재형 캠프의 언론미디어본부장이 나와서 준비 중입니다. 자, 이성대 기자, 뉴스 썰기 오늘 어떤 뉴스 썰어볼 건가요? 네, 오늘은 황교안 전 대표, 전직 대통령이죠. 박근혜 씨의 사저가 낙찰된 부분과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성대 기자가 휴가 아닙니까? 기다리던 휴가. 다음 주에는 그러면 뉴스 썰기를 누가 써나요? 다음 주에도 뉴스 썰기는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아마 깜짝 놀랄 사람이 대신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깜짝 놀랄 뿐이요? 알겠습니다. 깜짝 다음 주에 좀 놀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끌 인터뷰는요? 네, 벌써 놀라신 건가요, 혹시? 아니요. 저는 이 사실에 사실 놀랐습니다. 해군 부사관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공군 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서 군에 또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군 중사 사망 사건과는 다르다는 입장인데 정말 어떻게 다른 건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종혁 국민의힘 최재형 캠프의 언론미디어본부장 그리고 박원석 정의당 대선 준비단장이 패널로 나와 있습니다. 예, 정의당의 대선 주자가 이제 나왔습니다. 저기 심상정 네. 의원이 출마하겠다고 아직 했죠. 공식 출마 선언은 아니지만 출마 의사를 밝히셨고요. 예. 아마 출마 의사를 밝힌 만큼 뭐 그런 행보를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주제 윤석열 예비후보 발언 논란 이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의 발언이 또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이야기하면서 우한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지금 미국의 파이자나 모더나 같은 데도 우한 바이러스를 전제로 해서 만든 백신들이기 때문에 우한 바이러스는 세계보건기구가 혐오와 차별을 유발할 수 있으니 피해달라고 했던 표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 쿵플루라고 해 논란이 된 적은 이전에도 있긴 했었습니다. Why do you keep calling this the Chinese virus? A lot Because of it people comes say from it's China. racist. It comes from China. By the way, it's a disease, without question, has more names than any disease in history. I can name Kung Flu. 윤 후보의 우한 바이러스 발언에 민주당에선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망언의 힘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려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주 120시간, 부정식품,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 관련 언급들, 윤 후보의 말실수를 꼬집은 거죠. 캠프에선 발언의 취지와 맥락이 잘못 전달되고라고 했지만 계속된 설화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캠프 측은 예비 토론회를 두고 뭐가 그렇게 급하냐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를 경쟁 주자들도 눈치를 챈 걸까요? 소련이 그렇게 들어오면 사실 대선에 나오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시험 경기라도 좀 많이 뛰어보고 진짜 본선에서 뛰어야 되는데 시험 경기도 못 뛰겠다라고 하는 건 윤 후보의 1일 1 실언 논란이 대선 리스크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예, 첫 주제는 윤석열 실언 또는 실력으로 잡았습니다. 먼저 박원석 총장님에게 좀 여쭤보면 저도 우한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정말 한 6개월 긴 기간 만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잘 안 쓰잖아요, 요즘은. 뭐 정치권에서 이거 가지고 설왕설래가 있었죠. 예. 작년 이맘때쯤에. 그러고 나서는 공식적으로
이 정치권에서는 폐기된 언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게 이제 우한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가 초기 방역 단계에서 중국 공세를 하지 않았다. 이런 정치 공세를 하느라고 국민의힘에서 그동안에 우한 바이러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 정치인 누구도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태극기 부대와 같은 그런 이제 극우 어떤 세력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용어를 여전히 쓰고 윤석열 총장이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게 아닌가.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실언이나 실력 이런 문제라기보다 약간 편향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정당에 들어오셨고 제도권 정치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신 분이면 지금 정치권에서 코로나19 방역을 두고 어떤 진단을 하고 또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떤 논리를 얘기하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아마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나 쓰는 이런 용어를 쓰신다는 거는 새삼스러울 뿐만 아니라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사실 예를 들어 요즘 델타 변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그게 이제 인도 변이 바이러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지역명을 안 쓰기로 해서 WHO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라고 부르는데 만약 이런 흐름을 좀 더 주의 깊게 봤다면 사실 우한 바이러스라는 표현도 지금 갑자기 나올 일이 없죠. 너무 그런 낡은 맥락으로 얘기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윤석열 전 총장께서 무슨 실언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본인이 의도적으로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코로나19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옛날에 홍콩 독감, 뭐 일본 독감, 뭐 이렇게 과거에는 그 지역명을 썼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어디서부터 연유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 코로나19도 처음에는 그게 우한 바이러스라고 다들 불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WHO에서 중국이 일단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그리고 WHO에서 그렇게 쓰면 안 되겠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WHO 사무총장이 중국의 도움을 얻어서 당선됐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예. 그렇게 중국의 편을 들은 바람에 처음에는 WHO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전염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경고 사인을 빨리 내지 않았기 때문에 퍼져나가는데 크게 일조를 했어요. 사실 그래서 WHO 사무총장은 상당한 비판을 받을 만한 책임이 받았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한 바이러스라는 말은 혐오 표현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걸 쓰지 말자고 했고 지금은 이제 그게 일반화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 역시 혐오 표현 어느 특정 지역, 그쪽 지역 사람들이 원해서 그게 발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 지역의 이름을 거는 것은 옳지 않다. 과거에 그랬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은 해요. 예. 하지만 이제 보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야, 그거 중국에서 생겨난 건데 우리가 중국한테 피해를 입은 건데 왜 그거를 그냥 넘어가야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우파의 극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글쎄 윤 총장이 그런 걸 전혀 몰라서 그랬을까요? 뭐 혹은 뭐 실수로 그러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의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도 그런 의도가 보여요. 그러니까 편향뿐만 아니라 의도도 있는데 뭘 비판하고 있냐면 초기에 대중국 봉쇄를 안 함으로 인해서 결국 지금과 같은 뭐 N차 대유행을 자초했다 이런 겁니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은 초기부터 그걸 강력히 봉쇄했던 나라들에서도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고 예. 이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때문에 그런 진단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은데 우리 정부가 이 과학적인 방역이 아니고 정치 방역을 했다. 중국 눈치를 보면서 이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어제 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이 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강력히 막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의도적이라면 그런 표현을 쓰려고 억지로 중국을 그런 것 강조했다.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런 비판 자체가 과학적 비판이 아니고 굉장히 정치적 비판이라고 보고요. 초기부터 대중국 봉쇄를 아주 강력히 했던 나라들도 지금 다른 여러 이 요인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바이러스가 퍼졌거든요. 예. 지금도 막 시시각각 퍼지고 있고 때문에 어디죠? 예를 들면 호주 같은 나라는 자국민도 아예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델타 변이가 일어나면서 하루에 600명, 호주가 굉장히 방역이 강한 나라였어요. 100명 미만, 뭐 50명 미만 이렇게 나오던 나라였는데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통제했고 지금 이제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예. 이거를 대중국 봉쇄가 안 한 게 원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사실도 아닐 뿐더러 또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지금 윤석열 총장한테 국민의힘에서 기대하는 거는 중도 확장이지 또 다른 보수 편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총장을 통한 확장성 같은 걸 기대할 수가 어렵잖아요. 예. 지금 지지율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RN서치가 조사한 내용인데요. 범야권의 대선 후보의 적합도만을 놓고 보면 제가 지금 파란색 막대는 7월 다섯 번째 주, 그리고 붉은색 막대가 8월 둘째 주 2번인데요. 지금 윤석열 후보 범야권의 대선 후보 적합도를 보면 2주 전에 33%에서 26.6%로 약 6%포인트 이상이 하락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올랐습니다. 최재형 후보가 조금 0.5%포인트 떨어졌고요. 조사마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일단 RN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이건 뭐 같은 기관 조사니까 추세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봤는데 하락폭이 좀 큽니다. 야권 대선 주자 중에 적합도인데 뭐 이런 부분이 좀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저게 그 약간의 착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저 그 RN서치에서 한 것은 아침에도 제가 그 매일경제에서 한 거잖아요, 같이. 예.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봤거든요. 그런데 저기 보면 그 윤석열, 그 홍준표하고 유승민 후보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근데 저게 그 국민의힘 후보자들, 국민의힘 지지자들만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결과가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보면 윤석열 총장이 약 50몇 프로 정도 되고 2등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30몇 프로 정도, 예. 10몇 프로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확 쳐지는데 제가 보기엔 저건 역선택이 상당 부분 작용을 했다라고 예.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를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물어보면서 야권 주자 중에 누가 낫습니까? 라고 그렇죠. 했을 때 결과고요. 지금 예. 김종혁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게만 물어봤을 때는 다른 결과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자에게 물어봤을 때는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유승민 순으로 내려가는데 근데 이걸 다 물어보게 되면 갑자기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민주당 지지자들의 그 역선택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전체적으로 볼 때도 그냥 대선 후보 주자 중에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라고 하면 윤석열과 이재명, 뭐 박빙에 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고 그다음에 이낙연, 최재형 뭐 이런 순으로 가거든요. 예. 대개는. 그런 걸 보면 저 수치만을 보고서 저게 왜 갑자기 저렇게 변화가 이루어지지? 라고 생각하는 건 역선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1,000명 정도니까 몇십 명씩만 바뀌면 그게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 생각해요. 아무래도 이제 최재형 캠프에 저희가 연구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언론미디어 본부장님이시니까. 네, 다른 거 다 자료 봤어요. 그것도 제가 일단 물어볼 텐데 일단 여쭤본 거는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입니다. 최재형 후보가 왜 뒤졌냐 이게 아니라. 아니, 윤석열 후보도 네. 역선택이 있어요. 저기에는 역선택이 있거든요. 국민의힘 그 지지자들만 놓고 보면 저 수치가 많이 올라가요. 예. 그래서 역선택이 있는데 그러나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추세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건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박원석 총장님이 얘기하신 중도 확장을 하지 못하고 자꾸 우측으로 매몰되는 데 따른 그런 효과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뭐 중도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스탠스가 확실한 스탠스가 뭐 자기의 위치가 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 저분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뭐지? 라는 느낌, 왔다 갔다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분을 도대체 모르지 그런 것 때문이지 저분이 예를 들면 중도의 확장을 안 해서 사실 저는 중도라는 예. 그 표심이 결국은 스윙보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어느 한쪽에 진보와 보수의 어떤 그게 생겨나면 이렇게 보다가 난 저게 더 좋아 저게 더 좋아 해서 가는 표지 그게 무슨 중도라는 어떤 특별한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지향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뭐 지금 하신 말씀이 그 대체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나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초기에 어떤 이미지가 좀 엷어지면서 이제 실제 대선 주자로서 장외에 있던 기대주가 아니고 이제 장내에 들어온 대선 주자로서 이제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가 전 시작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잇따른 말실수들이 있었고 또 준비 부족을 많이 드러냈고 그리고 이제 중도 확장성이라는 건 이런 의미인 거죠. 그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기존에 가졌던 이미지는 진보 보수 이런 걸로 딱 재단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합리적 진보층에서도 이 정부가 굉장히 잘못한다 이런 비판층이 있고 또 보수층 내에서도 뭐 그런 비판층이 있는 거죠. 중도층 내에서도 있고. 근데 이런 분들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저렇게 기계 있고 강단 있게
현 정부의 특히 뭐 검찰개혁 문제라든지 조국 수사 문제라든지 그 부조리한 측면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맞섰다. 저 사람 뭐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지지를 보냈는데 최근 들어와서 보면 그와 관련해서 조금 이제 기존의 모습과는 다른, 기존의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나는 뭐 구속을 원치 않았다. 그게 예. 사실인지 아닌지 입증은 안 되지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을 어쨌든 단호하게 수사해서 구속시켰던 그런 어떤 모습에 지지를 보냈던, 박수를 보냈던 그런 층들 같은 경우 이건 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그 이재용 오늘 이제 삼성 부회장 석방됐지 않습니까? 구속시킨 사람이 이제 윤석열 총장이에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뭐 불가피한 선택인 것처럼 정부의 그렇게 결정을 얘기를 존중한다고 국민의 그랬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만 또 왜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는지 그 점도 굉장히 의아하고 그래서 그러네요. 살아있는 권력 정부의 결정을 한 90%는 존중하지 않는데 그건 95% 존중했어요. 이상 존중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고 어쨌든 이 검사로서 아주 강골 검사로서 그런 기계 있고 강단 있는 모습을 보였던 사람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보냈던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행보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게 애초에 윤석열 이 총장한테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예.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이제 보수층 내에서도 약간 불만일 거예요.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계속 충돌을 빚으면서 뭔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다소는 약간 거만한 모습까지 비춰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지지율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예. 최재형 후보 얘기도 네. 최재형 후보 캠프의 미디어 본부장님이니까요.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시는데. 네,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나가. 좋아지고 있어요. 쿠키 뉴스가 썼는데요. 네. 캠프 관계자의 말을 따서 예. 내부에서는 중도 사퇴설도 나온다라고 보도가 나왔고요. 예. 지지율이 많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기대만큼 예. 오르지 않기 예. 때문에 예. 그러자 이제 김영우 상황실장이 예. 기자회견을 하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했죠. 맞습니다. 실제 분위기는 어떤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그 뉴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찌라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공개 무슨 정보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어떤 쿠키 뉴스인가 어디서 이제 그걸 받아서 올렸는데 그래서 처음에 저희는 보다가 야, 이거 뭐 선거 처리 됐구나. 우리가 되게 신경 쓰이는 모양이구나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냥 웃고 넘어가려고. 근데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인터넷 뉴스에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근데 거기에 나온 걸 보면 실장 회의에서 뭘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황 실장 회의는 실장이라는 게 예. 사실상은 뭐 그 주요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제가 본부장이기 때문에 그 중요 회의에 다 참석하는데 그 주장에 0.1%도 비슷한 얘기가 나온 게 없거든요. 예. 단지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결국은 긴 승부로 가면 우리는 이긴다. 근데 저희가 왜 그럼 지지도가 그렇게 안 올라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 아들 친구들도 모르더라고요. 인지도가 아직 낮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누군지 모르더래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 사람 누구지? 뭐 어디 이번에 새로 나온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언론이라든가 예. 그 지식인 사회나 이런 쪽에서는 이 뭐 감사원장이 뭐 원전 감사하면서 저렇게 대통령과 각을 세웠어? 라는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뭐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그러면 때문에 캠프 내에서 어쨌든 중도 사퇴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었고 전혀 원래 그러면 쿠키뉴스에서 보도가 나오기 전에 우리 김종혁 본부장님은 이른바 이제 카톡에는 가로 해가지고 지라시 형태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먼저 있었다는 걸 좀 보셨. 가로가 뭐죠? 그러니까 받은 글 해서 그렇게 그런 걸 먼저 봤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그게 봤는데- 여러 사람이 예. 이게 그러니까 기자들한테서도 오고 누가 기자들한테 돌린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우리한테 확인하고 그러니까 막 돌았어요. 막 돌아서 처음에는 받았길래 별 시답지 않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저희들 내부에서 뭐라는 생각했냐면 누군지 모르지만 되게 신경 쓰이는 모양이다 우리가. 사실 캠프 측에서는 저런 얘기가 나오면 뭔가 힘도 떨어지고 그런데 지금 김영우 실장님이나 우리 김종혁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저거는 의도적이거나 또는 실수지 그런 캠프 분위기는 전혀 아니다. 실수는 실수일 수 없죠. 저건 100% 의도적이죠.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했을 걸로 보십니까? 아니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뭐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예. 윤 전 총장 쪽에서 뭐 이렇게 한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윤 전 총장이 그쪽에서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럴 이유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우리 쪽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저희가 보면은 이제
야당 쪽에서는 아닐 것이고 아마 그 반대편 쪽에서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뭐 그런 누군가를 하나 이렇게 낙마시키고 차곡차곡 해 나가는 어떤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나? 제가 뭐 증거가 없으니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법률팀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예. 고발을 해서 오늘 회의도 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정치판을 이렇게 옛날에 매크로 돌리듯이 드루킹 하듯이 이렇게 정치판을 혼탁하게 하는지 저희가 좀 찾아봐야겠어요. 예. 그래서 그 책임을 좀 물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일단 최재형 캠프 측 입장이고 쿠키뉴스 측 입장도 저희가 일단 들어는 봐야 온전하게 이 상황을 볼 수 있을 텐데 네, 네. 현재 캠프 측 입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네. 그리고 최재형 후보가 이제 인지도가 지금 부족하다라고 하셨으니까 저희 영끌 인터뷰에 나오시면 인지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대신 저희 인터뷰는 상당한 압박 면접이라는 거를 나중에라고 제가 나중에 또 다 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무서워서 나오겠나?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 경선 준비랑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측과 계속 토론회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데 뭐 윤석열 후보는 긍정적으로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캠프 측에서는 굳이 경선 버스 출발도 안 했는데 왜 하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재선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재고를 이준석 대표에게 요청하기도 했고요. 사실 집단적으로 갈등으로 좀 커지는 양상이에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경선 준비라는 건 일종의 이제 기획단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기획 단계에서 후보들을 모아서 토론회를 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예. 다소 좀 이례적인 방식인데 아마 이준석 그 대표가 본인의 성공 공식 여기에 이제 많이 이렇게 좀 꽂혀 있는 것 같아요. 토론 배틀. 네, 그래서 이걸 대선에 대입해야 주자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당의 주목도가 높아져서 결국에는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생긴다. 이런 것 같은데 사실은 근데 이게 그 이례적인 측면이 있는데 지금 국민적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갈등을 빚으면서.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이 모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최재형 후보 측도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여기서 윤석열 총장 측이 참여하지 않게 되면 준비가 부족해서 준비가 안 돼서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 같고 제가 들은 정보로는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나올 준비를. 윤 후보 측에서도요. 아니, 제가 좀 그건 정정을 해드려야 될. 제가 이제 내용을 좀 아니까. 예. 아무튼 그래서 저는 뭐 준비 부족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사실 뭐 13명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 게 그렇게 서로 간의 공방이 격하게 오갈 만한 시간이 없어요. 물론 이제 그런 우려는 할 수 있습니다. 13명이면 출석 부르는데도 시간이 꽤 1대 갑니다. 10이 되는 거 아니냐. 전부 나를 향해서 화살을 꽂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어떤 곤혹스러움은 있을 텐데 이제 그보다는 끌려가지 않겠다 내가 이 당대표한테 이런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기싸우면. 그리고 서로 이제 승리에 대한 그 전략적 판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결국 윤석열 총장은 나를 중심으로 또 내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주자니까 나를 중심으로 전략을 짜고 판을 짜야 이길 수 있다 이런 것 같고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그런 어떤 그 교훈에 근거해서 이 당이 강해지고 당의 경쟁력이 강해져야 그리고 내가 적용했던 당직 선거 때 당대표 선거 때 적용했던 예. 그런 공식을 적용해야 이길 수 있다. 이 어떤 전략적인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오늘 그 윤석열 후보 측 그 대변 그 대리인 예. 네, 그리고 원희룡 후보 측 대리인이 안 오셨어요. 경선 준비에 이 토론을 어떻게 할 거냐 이 회의에 안 나왔죠. 네, 안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보고받기는 그렇게 보고받았거든요. 그 대리인이 안 왔다는 건 참석하지 않겠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도 좀 곤혹스러워요. 이 만약에 토론 배틀이라는 형식으로 했을 때 제일 먼저 그게 제일 싫은 후보는 어떻게 따지면 저희거든요. 뭐 얼마 되지도 않으셨잖아요. 정말로 예. 출마를 결심한 것도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고. 또 스타일상 완벽히 알지 않으면 잘 얘기를 안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면 혹은 이게 진짜로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면 약속할 수 없는 것이면 얘기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하지만 저희는 이 토론회 자체가 좀 무리라는 거 우리 박 총장님이 말씀을 예. 하셨지만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어쩌겠어요. 당이 어쨌든 우리가 당원이기 때문에 당원은
그거를 그 얘기를 해서 바꾸든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당의 규칙에 따라야 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저희는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예를 들어 가장 현재 상태에서 1등을 하고 있는 후보가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외부에는 어떻게 비칠 것이며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비판, 국민들의 실망감 그리고 집권 여당의 비난 이런 것들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좀 걱정은 돼요. 오늘 뭐 재선 의원 10여 명이 이 반발하는 성명을 냈기 때문에 네. 뭐 집단적인 부딪힘이 돼서 어느 한쪽도 이제 쉽게 물러날 수 없는 그런 형국이 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의견을 잠깐 들어보면 앞서 이제 윤석열 후보의 실언 또는 실력에 대해서 최땡땡님은 실수가 실언으로 이어진 것일 뿐 악의를 가진 실수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실언이다라는 쪽이었고요. 반대되는 목소리로 패땡땡님께서 실언도 실언이지만 거기에 실력도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를 잠깐 볼 텐데요. 먼저 여론조사를 보면서 볼 겁니다. 두 번째는 여론조사에 관련된 건데요. 코로나의 대선 영향력입니다. 예, 코로나의 대선 영향력을 가지고 다음 주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하나를 보면 오늘 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도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잘 수행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최근 들어 좀 높았었는데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5%포인트가 떨어져서 36%가 됐고요. 잘못하고 있다는 소폭 올랐는데 53%가 됐습니다. 약 한 달 만에 다시 30%대가 됐고 일주일 만에 좀 많이 떨어졌는데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에서는 아무래도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 영향이 있는 것 같다. 뭐 백신도 좀 부족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일단 관심사는 대선 때까지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거에 영향이 좀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라는 부분입니다. 현재 코로나19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서부터 먼저 좀 들어볼까요? 제가요. 예. 저는 뭐 전혀 그 잘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특히 어저께 같은 경우는 무슨 뭐 문재인 케어 4년의 성과를 한다면서 사실 국민들은 지금 이 계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거의 뭐 문 닫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도 못 가고 그다음에 뭐 가정도 예를 들면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붕괴되고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대통령이 거기서 나와서 4년간 우리가 문재인 케어를 잘했다고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뭐 탁현민 작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게 도대체 대통령이 국민들의 고통과 고난을 함께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뭘 하시려는 건가라는 어떤 그런 국민으로서의 불쾌감을 느꼈고요. 무슨 제가 그 야당 어떤 캠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반 국민으로서도 불쾌감을 느꼈고 뭐 캠프에 가기 전부터 네. 김종익 본부장님이 이제 코로나 대응 등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모습을 그렇습니다. 목소리를 그건 제가 보기에는 냈습니다. 코로나 대응이 잘했다고 K-방역을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협조적인 국민들, 전 세계에서 가장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고 야 문 닫아 그러면 문 닫고 뭐 어디 가지 마 하면 가지 않는 그런 국민들의 희생 위해서 지금까지 근근히 버텨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한 게 뭐 있어요? 백신 도대체 어디 간 겁니까? 우리는 언제 백신 맞아요? 저도 이제 1차는 맞았는데 또 연기된대잖아요. 그 백신 맞으려고 할 때도 거의 밤새 가면서 이 전쟁을 벌여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뭘 잘했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일단 약간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예. 어쨌든 비슷한 인구 규모 또 비슷한 어떤 경제 수준 이제 외국과 비교해 보면 훨씬 우리가 이제 관리가 잘 된 건 맞아요. 그리고 보건의료 체계도 의료 체계 측면에 있어서 그건 인프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비교적 잘 대응을 해왔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K 방역에 대한 자화자찬이 너무 심해가지고 기대감을 굉장히 높여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 말씀은 맞아요.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가 없었다면 이런 방역이 안 됩니다. 정부가 아무리 통제하려고 하더라도 결국 이제 우리 국민들이 기존의 여러 재난들을 거치면서 이런 정부의 재난 대응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력을 해왔고 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일상을 갈아 넣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하게 집행하면서 이런 방역을 달성했던 건데
이게 이제 새로운 변이가 계속 생기면서 그조차도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이제 백신 접종률이 저는 핵심이 될 텐데 이 집단 면역에 도달하려면 한 70% 가야 된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11월까지 정부는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백신 접종률이 낮기 때문에 이거를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금 어쨌든 때우고 있는 거고 메우고 있는 거고 4단계가 계속 연장되고 있죠.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 집단 면역에 가까워지면 저는 방역 프레임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의료 체계에 대해서도 좀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에 대해서 그게 이제 순식간에 되지 않거든요. 이제는 정부가 준비를 해야 되고 기존의 K 방역을 자화자찬했던 것과는 다른 어떤 그 개념으로 국민들에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기존의 그 이 방역 예. 프레임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2차까지 접종 완료율이 15%를 좀 넘는, 엊그제 이제 신문에 나온 거 보면 전 세계 평균이 한 그 정도 돼요. OECD 국가 중에서는 꼴찌예요. 예. 그러면 그 이전까지 그렇게 자화자찬을 하면서 백신 강국이고 각 나라들이 그 얼마 전에 그 해외 순방 갔을 때도 세계 정상들이 다 백신 잘하는 나라로 우리를 가리켰다라고 얘기하면서 홍보를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이 한 2년째 계속 희망 고문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일단 뭐 백신 확보가 덜 됐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돼 있죠. 하루에 100만 명 정도까지 돼 있는데 그렇죠.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없어서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이긴 그렇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가 지난주에도 갤럽 조사에서 40%가 넘었을 때 정권 말기에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또 그때는 가장 큰 이유가 코로나19 대응이었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물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또 일주일 만에 물론 최근 사이에 확진자가 확 늘어난 측면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잘 이해는 안 돼서.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여론조사가 예. 지금 작년부터 저도 열심히 봤는데 예. 그 거의 대부분의 조사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할 때 1번이 뭐냐면 코로나 대응을 잘해서예요. 근데 실제로 코로나 대응을 너무너무 못했다는 평가가 나올 때도 1번이 대부분 코로나 대응을 잘해서예요. 예. 그거는 그리고 뒤에 이제 막 떨어져서 다른 성과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좀 야박하게 말씀드리지만 예. 내세울 공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코로나 대응을 잘한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건데 그조차도 저는 그 문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코로나 대응을 잘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조차도 이제 예. 더 이상은 얘기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왔다. 임계점이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지금 델타 변이에는 제대로 대응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선거와 코로나를 여쭤본 건 물론 물리적으로 선거 운동을 할 때 비대면이 중심이 되고 이런 문화적인 변화도 있겠지만 지난해 4월이죠. 21대 총선을 보면 여권이 압승을 했었는데 당시가 그겁니다. 미국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우리나라는 대구의 초기 폭발을 진화하고 안정세로 가고 사실은 세계 각국이 특히 미국, 유럽 이 선진국들이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때 우리는 정말 뭐 몇십 명, 100명 내에서 막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제 집권 여당이 당시에 압승을 했다는 분석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코로나 대응이고 확진자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번 대선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뭐 영향을 당연히 주겠죠. 예. 그리고 그런 비교 효과가 지난 총선 때 많이 작용한 게 사실이고요.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재정적인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도 일정하게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게 1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지쳐 있고 예. 이런 형태의 통제 방역,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이제 회의나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나 지금은 백신 접종률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이것밖에는 방법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정부로서도 아마 이제 속이 탈 텐데 예. 관건은 이제 백신 접종률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느냐, 대선 전에 그리고 방역 프레임을 바꾸느냐, 바꿔서 예를 들어서 일상으로 돌아갈 건 돌아가고 그리고 이 관리도 확진자 중심의 관리가 아닌 환자 중심의 관리하고 그에 대비한 어떤 의료 체계 이런 것들 시스템을 갖춰서 비교적 국민들이 불안감을 덜 느끼고 대선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불안한 상태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아마 선거에서 작용할 유불리가 많이 다를 거고 또 한 가지는 경제 문제입니다. 결국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피해가 특히 이제 체감 경제 피해가 굉장히 큰데 국민들의 이제 골목 경제, 민생 경제 피해가 사실은 지금 자영업에 대한 손실 보상이나 이런 거 충분치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민심이 어떻게 작용할지 그리고 정부 여당이 이에 대해서 별다른 지금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해요. 근데 그게 이제 대선 앞두고서 만약 폭발을 한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에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저는 뭐 분명히 다 동의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19가 결국은 내년 대선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너무 오랫동안 심한 고문을 당해왔고 그리고 국민들이 이 K방역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바닥까지 다 알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야권에서는 내년 대선에서는 국민들의 그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정권 교체가 매우 유력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정부의 역할 또 정부가 역할을 잘 수행하느냐 방역에 있어서 이것도 있겠지만 뭐 델타 변이 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사실 정부가 잘하냐 못하냐와 상관없이 통제불능의 상태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좀 다른 그래서, 건데요. 예, 그걸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백신이고 하나는 마스크예요. 예. 뭐가 됐든 간에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델타 바이러스는 확산율은 굉장히 높잖아요. 그 대신 치명률은 낮아져요.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이게 심한 독감 바이러스나 뭐 이렇게처럼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문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이 되어가고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뭐 막아달라든가 문을 닫아달라든가 아니면 좀 참아달라든가 이런 예.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냥 무조건 국민들에게 참아달라, 문 닫아달라, 뭐 마스크 써라, 거리 둬라 이런 얘기만 하지 정부가 정작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백신을 구해오는 일에 대해 소홀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그 책임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백신 접종률이 이렇게 낮고 또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데 있어서 저는 야당의 책임은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초기에 백신 문제,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데 이 국민의힘이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지금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기피 심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도 반성할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반성. 그러니까 좀 살펴봤고요. 다음 주제는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영 아나운서가 이 주제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홈쇼핑 쇼호스트로 변신했습니다. 정책 완판. 각자 자신의 정책 공약을 상품처럼 홍보한 건데요. 홈왕 밥 짓는 대통령, 원조 맛집과 같은 별칭을 붙이고 나와서 이렇게 정책 상품에 설명이 적힌 패널을 들고 판매열을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논란이 됐던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에게만 주기로 당정청이 합의를 했었죠. 그런데 경기도는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내 경쟁 주자들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 국민이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었을 텐데 거기에 형평성이 손상됐다. 그 점을 충분히 고려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캠프는 문정부에 대한 반역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이재명 지사 징계까지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 지사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당정청 합의를 무시한다는 주장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주장입니다. 타시도민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그건 타시도가 필요하면 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지역과 다르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지방자치의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모든 지자체가 경기도와 비슷한 재정 상황을 갖고 있지는 않겠죠.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치권의 여진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세 번째 주제는 경기도만 100% 재난지원금으로 잡았습니다. 이 지사가 이제 경기도민에 한해서는 소득 하위 기준 88%까지가 아닌 나머지 12%도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연찮게 저희 셋이 다 경기도민입니다. 서른 안 계시고 일단 못 받게 됐다가 받게 됐을 가능성이 지금 큰 걸로 그렇죠. 보이는데 예. 어떻습니까? 기분은? 돈 개인적으로.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거짓말이겠고. 그런데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게 맞나?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매우 강력히 듭니다. 예. 그러면 이건 타당하지 않다고 보시는군요. 저는 사실은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재명 지사가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얘기하시면서 타 지도민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그건 타 시도가 필요하면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의 상당히 패권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그 대한민국에는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많은 도가 있어요. 많은 도도 있고 어려운 도도 있어요. 근데 야, 우리 잘 사는 도에서 좀 하겠다는데 니들 뭐 싫으면 하면 될 거 아니야? 너희들도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제 재정 자립도가 좀 다르죠. 경기도는 상위 3번째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 뭐 벤처 기업들도 많이 서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저 지방에 가면 그렇지 못한 곳들 많아요. 그러면 입만 열면 평등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역 분권을 얘기하는 분이 야, 우리가 잘 사는 도에서 그렇게 한다는데 뭘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섬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게 민주당이 지난번에 180석 얻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에 했어야 될, 그동안에 관행으로 모든 상임위 분할했던 거, 법사위를 포함해서 예.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가 힘이 세서 우리가 표를 얻었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당신들도 그렇게 억울하면 표 많이 얻어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이건 공화국도 아니에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예.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같은 민주당 후보들 사이에서도 무슨 반역이다 이런 예. 표현까지 정세균 후보 나왔는데 측에서 얘기했죠. 저는 그런 표현은 좀 과하다고 보고 다만 어쨌든 이게 상당한 국가적 국민적 논란을 통해서 국회에서 어쨌든 88% 집행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저는 일단 그 결정을 따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고 정책 선택의 문제라고 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선별해서 주는 것도 그 나름의 합리성이 있고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보편 집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형성되어 있는 정책 기대감은 또 모두에게 지급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였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논란 끝에 결정을 했는데 다른 때라면 모르겠어요. 근데 도지사라는 행정 집행권을 가지고 대선 후보로 나와 있는 이때에 당연히 이런 정책을 쓰게 되면 그에 대해서 정치적 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저는 이재명 지사가 본인 어떤 그 정책 집행 능력이나 혹은 본인 주장의 일관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그 욕망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하지 않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뭐 왜 안 물러나냐? 도지사. 근데 그거는 사실은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는 네, 그런 이제 그건 사실 법적 근거가 없죠. 물러나라 그럴 선거법에 딱 물러날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다소는 억지스러운 주장에 어떻게 보면 설득력을 보태주는 게 아닌가 이름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우려가 좀 들어요. 거기다 지금 이재명 지사께서 하신 말씀이 코로나19 피해를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이 고루 보상받아야 말씀하셨는데 뭐 코로나 피해 때문에 다들 고통스럽죠. 하지만 어떤 산업은 예를 들면 배달 산업이 됐든 뭐 어떤 오히려 굉장히 붐을 일으키는 것도 있고 또 아주 극소수의 잘 사는 분들은 코로나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그렇다면 정말로 코로나 그 재원이 있다면 그 돈을 누구에게 줘야 될 것인가? 정치는 결국은 선택의 문제 아닙니까? 자원의 권위적 배분을 그 정치라고 하잖아요. 권력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 돈을 가장 힘들고 가난 피해를 받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배분하는 게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렇게 추상적으로 모든 국민이 힘드니까 모든 국민에게 주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정치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또 아니요, 뭐 지금 그 말씀하신 점이 네. 타당하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재명 지사가 자꾸 이거는 경제 정책이다, 소비 진작책이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이 소멸성 화폐를 통해서 골목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다. 근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요. 그리고 그 효과가 지속적인 것도 아니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 일시적 효과를 위해서 이런 논란을 무릅쓰고 이 정책을 한다는 거는 그 자체로서 그게 경제적 효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예. 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라이브.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세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연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번엔 해군에서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를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5월 말에 있었던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석 달 만에 이런 사건이 군에서 또 발생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서 공군 중사 사망 사건과 차이가 없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사건과 다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병대 대위로 전역을 하셨고 또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본인이 보시기에 정말 다르다고 보십니까?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내가 군이 다르다고 설명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아무런 어떤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던 공군 사건에 비해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이후에 어떤 피해자 지원 체계들, 그러니까 선고충 상담관과 상담을 하거나 국선 변호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던가 선임을 한다던가 그런 절차들이 밟아졌기 때문에 이제 해군과 국방부가 어쨌든 이 사건은 좀 더 다르게 봐야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일단 사망을 했기 때문에 네. 궁극적으로는 피해자 보호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결국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이라는 결론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쪽에서는, 그러니까 군 쪽에서는 어쨌든 조직적인 회유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지금 차이점을 두고 싶어하는 것 같지만 네. 사실 우리가 느끼기에,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도 이거 좀 봤던 거 아닌가? 또 벌어진 거라는 기시감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되게 비슷한 지금 공군에서 사망 사건이 일어난 지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이에 어쨌든 피해자가 어떤 성추행 피해를 당했고 신고를 했고 그 뒤에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점을 봤을 때 국민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군이 어떤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 자체가 너무 무너져 있고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하나만 좀 짚어드리면 공군 그 피해자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게 5월 22일인데요. 해군에서 이제 이 사망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게 5월 27일입니다. 네. 불과 며칠 사이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한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다음에 주임 상사에게 알렸지만 가해자에게 경고를 한 거 외에는 아무런 조치가 취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네. 노출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늦어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납득하지 않는 전 설명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늘 이제 국방부 브리핑에서도 피해자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신고 절차를 사전에 게시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재차 어떤 의사를 밝힘으로써 우리가 이제 피가해자 분리와 피해자 지원 조치들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근거가 되는 법령이 군인 복무 기본법과 부대 관리 훈련,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등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그러니까 피해자가 신고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면밀히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피해자는 어쨌든 섬에 근무를 하는 여군이고 섬 도서 지역 특성상 여군들이 한두 명 근무를 하거나 아니 여군들 굉장히 소수 근무하고 여군들이 어떤 피해에 노출됐을 때 적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나 상담 지원 서비스라는 게 일반적인 육상부대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피해자가 내가 어떤 신고 절차를 밟아도 내가 제대로 지원받지 못할 수 있겠구나라는 우려사항들이나 아니면 내가 몇 명 되지도 않는 부대 내에서 어떤 집단 다돌림이나 2차 피해 노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은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더 가깝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내가 어쨌든 피해 사실을 호소했으므로 나를 어떤 부분에선 도와달라는 액션인 거지 피해자가 정말로 아무 일도 바라지 않았으면 얘기 자체를 안 꺼냈을 가능성이 높죠. 특히 그렇죠.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연차가 1, 2년 차 하사도 아니고 이미 10여 년간 근무를 했던 11년간. 네, 경험이 있는 부사관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나한테 도움이 되고 어떤 부분들이 나한테 다가올 수 있고 이런 것들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부대가 사실 이 훈령이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너무 이 사건을 좀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가 아니었을까. 2차 가해가 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유족 측에서는 피해자가 보고 이후에 가해자가 그 주임 상사로부터 어떤 구두 경고 조치들을 받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가해자를 업무에서 배제한다던가 따돌리는 어떤 2차 피해 상황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주임 상사가 그 피해자의 신고 자체를 막 하지 않도록 어떤 부분을 회유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피해자가 그 상급자에게 나에게 어떤 피해 사실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이유는 적극적인 어떤 사건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부대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인 건데 네. 그냥 구두 경고로만 조치를 하고
아무런 어떤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는 걸 이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가해자가 어떤 식으로든 자기의 권력 관계나 위계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압박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게끔 놔뒀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좀 피해자가 방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어쩐지 뭐 제보라고 이제 밝혀진 사안에 대해서는 성폭력 가해자는 사과하겠다며 여중사를 불러서 술을 따르게 했는데 이걸 거부하자 술을 따라주지 않으면 3년 동안 재수가 없을 것이라며 악담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이걸 봤을 땐 경고 조치를 받은 가해자는 사실 피해자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면 정말 반성을 했다면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어쨌든 가해자가 앙심을 품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주임 상사나 아니면 기지대장들이 확인을 하고 그 피해자를 그러니까 부대 내에서라도 어떤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마련했어야 된다고 보고 그걸 사실은 피해자가 원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사건이 확대되지 않기는 원하겠지만 적어도 최소한 내가 이 부대에서 근무하는 동안은 저 사람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뒀으면 좋겠다라는 액션을 보인 건데 그런 것들이 하나 지켜지지 않았으니까 불러서 사과를 합시고 뭐 술 따르게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번 사건에서도 국방부 장관은 성추행이 일어나고 꽤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심지어 피해자가 사망하고 나서야 최초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지휘부의 대응이 이렇게 늦은 이유는 뭘까요? 이미 한 차례 공군 중사가 사망했는데도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서 왜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 지금 이제 국방부가 그 공군 사건 이후로 성폭력 신고 특별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각 군에서 이제 양성평등 계통으로 성폭력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의 전수조사에 가까운 이제 보고들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도 좀 의아했던 부분이 어쨌든 양성평등 센터를 통해서 신고를 접수받은 부분이랑 그다음에 인사참모부장,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으로까지 가는 보고 일시가 어느 정도 텀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이 누락되었는 건지, 보고가 왜 늦어지게 됐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사를 통해서 아마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욱 국방부 장관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이미 2차례나. 그렇죠. 지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계속 반복하고 일어나고 있으니까 군이 과연 어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공군 사건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군이 과연 성폭력 사건을 맡는 것이 맞느냐? 그 신고 접수부터 형사 절차의 전반에 대해서 다 민간으로 이양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목소리 실릴 수밖에 없는 게 사고가 이미 벌어졌고 이거에 대한 조치를 마련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사망자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전반적인 또 진단이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정말 진정성 있는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과 함께 국민들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30대 이상 연령층의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그간 50대 이상에만 접종을 권고했지만 잔여분 폐기가 잇따르자 접종 가능 연령이 확대됐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 및 공유자전거 요금 인상안을 철회했습니다. 이용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스마트 호출 서비스 요금을 최대 5,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한 주의 마지막인데요. 이성계 뉴스 썰기로 한 주를 또 마무리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준비한 영상 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의리의 황교안 전 대표. 자, 황교안 전 대표가 누구에게 의리를 보인다는 걸까요? 네, 바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에게 적극적인 의리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지금 국민의힘 당내 대선 주자 중에서 제일 큰 목소리로 제일 강하게 사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대전을 방문해가지고 사면 주장을 했는데 지금 아픈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구속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는 거는 인륜에도 어긋난다 이러면서 박근혜 씨 사면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다음 기회는 이제 올해 연말 특사일 텐데 친박계 출신이라 다른 당내 후보들과 뭔가 확실히 좀 차별점을 보이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그 삼성동의 박쥐 사저가 낙찰이 됐다라는 이 기사를 전하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자,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자, 문재인 정권은 피도 눈물도 없느냐? 자, 자기가 알기로는 스스로를 위해서 단돈 한 푼도 받지 않은 분이다. 자, 단돈 한 푼도 받지 않은 분이다. 그런데 말 그대로 집도절도 없는 상태가 됐다라고 상당히 안타까워하면서 자, 나중에 이 같은 처지가 되면 어떻게 감당하려 하느냐. 그래서 이제 주어가 빠졌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처지가 되면 어떻게 감당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어제 그 낙찰된 사저는요. 그 감정가보다 7억 원이 높게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따르면 이게 그 무주택 실수요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의도적으로 낙찰을 받은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 특히나 마지막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 약간 협박성이 담긴 그런 경고성 멘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예전에 뉴스설계에서 이제 이 기자가 분석하기를 황 전 대표가 이렇게 당내 강성 친박계로 된 게 태극기 세력을 좀 모으려는 그런 시도다라고 해석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봤을 땐 이렇게 꾸준히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를 언급하는 게 본인에겐 이득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뭐 당내 경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경선 전략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건데요. 다만 그러면 그럴수록 과거의 황 전 대표의 이력도 같이 언급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자, 바로 과거에는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었어요. 그 시절에는 거리두기를 했다 이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그 유형아 변호사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인데요. 지난 2019년 2월입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그 당대표 자유한국당 당대표 출마하려고 하던 시절인데요. 황 전 대표가 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식인 2017년 3월 31일부터 수차례 대통령의 허리가 안 좋으니까 책상이나 의자를 넣어달라고 부탁했지만 반영이 안 됐다.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7월에 가서야 저게 다 반영이 됐다라고 저렇게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서 인륜에 반한다라고 사면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당시에는 좀 비교적 가벼운 저런 어떤 부탁도 들어주지 않았었느냐라는 어떤 지적들이 친박계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특히 당시에 또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정직 대통령 수임 번호도 몰랐다 논란이 됐었죠.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7월에서야 반입됐다는 게 사실 더 큰 임팩트인 것 같은데 황교안 전 대표는 하질 않고 문재인 정부에서 해줬다. 근데 수임 번호는 사실 정치 관심 있는 분들 웬만하면 그 503을 잘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번호인데 서울구치소 수임 번호가 503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네.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당대표 출마하던 2019년 초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선거사무실 호수가 마침 박 전 대통령의 수임 번호인 503과 같다라는 질문을 기자가 하니까 나는 박 전 대통령 수임 번호까지는 모른다. 수임 번호까지는 모른다. 내가 지금 그것까지 신경 쓸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당 안팎에서 당시 논란이 되게 커졌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네. 주로 친박 중심으로. 자, 그랬더니 이에 대한 해명을 했거든요. 자, 그에 대한 해명은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보통 선거 캠프 사무실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게 되면 잠깐 다음 사진을 보면요. 504는 가려지고 503만 남게 됩니다.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조그마한 복도가 있고 이거 누가 찍었습니까? 제가 선거 캠프 사람에게 좀 찍어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을 열면 503만 남아 있어서 기자들이 갈 때는 여기가 503호구나. 아니 이거 당연히 503호라고 알죠. 그렇습니다. 저분 되게 테스 형이랑 많이 닮았어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있죠? 예. 네, 살아계시길. 자, 어쨌든 선거 사무실 호수가 503인 거 아닌 건 맞지만 어쨌든 뭐 수임 번호 모른다 한 것도 보면은 기사를 보니까 또 맞아요. 그래서 당시 또 그 아까 그 유영아 그 법률 대리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황 전 대표가 몇 차례 면회 신청을 했더니 거절을 당했다. 그러면서 과연 황 전 대표가 친박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로부터 한 1년 있다가요. 지난해였죠. 대표가 된 이후에는 그게 보복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 유영아 변호사 공천이 배제가 됐습니다. 자, 일단 대표가 되던 시절에는 저렇게 거리두기를 한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행보들을 보이다가 또 지금은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어떤 행보로 분명히 좀 바뀌었다.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근데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탄핵의 강은 좀 건너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또 친박 색깔을 드러내는 게 강성 친박 색깔을 드러내는 게 본인에게 이득이 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썰 주제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주제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는 국가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왜 우리나라만 지급하느냐, 왜 너네 나라만 지급하느냐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눈물. 자, 이 지사가 오늘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100%를 하겠다라며 발표하면서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아프리카랑 좀 비교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 재난지원금 100%를 경기도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썰전 라이브 토론에서 했기 때문에 그 정책의 그 정당성 찬반을 떠나서 일단 발언 논란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반대쪽에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 때문에 이게 주는 게 타당하냐라고 반박을 하니까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 위해서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를 한 건데 자, 아프리카가 준다고 우리나라는 안 줘도 되는 거냐 이렇게 반박을 한 거죠. 자, 타 시도는 아프리카, 100% 재난지원금 주는 경기도는 선진국 이렇게 좀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15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요. 이 지방자치단체들 모두 다 같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타 시도들이죠. 연방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 시스템이 전혀 다른 외국, 또 그것도 아프리카와 비교하는 게 이게 이제 상대편이 볼 때는 과잉 해석인 거 아니냐. 어차피 돈도 못 받는데 아프리카 취급을 받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반박을 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당내 경쟁자인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다른 시도는 저 멀리의 아프리카 어디가 아니라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는 같은 국민이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또 인터넷상에서 한 트위터 사용자인데요. 이렇게 또 올려놨더라고요. 지금 이 지사가 선거운동 일환으로 안동에도 가고 광주에도 가고 이번 주에는 또 전남에 가죠. 또 고향인 충주도 갔는데 제목을 갖다가 그럼 이거는 이재명 지사의 아프리카 체험인 것이냐라고 저렇게 좀 비판하는 걸 올려놓기도 했더라고요. 아, 저는 진짜 누리꾼들의 저런 재치를 보면 감탄스럽습니다. 이걸 찾아낸 이 기자도 참 대단하네요. 근데 정치권은 요즘 뭐 여야 할 것 없이 동물도 나오고 물고기도 나오고 정말 비유적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런 진짜 아프리카 이런 언급은 좀 지양을 해야겠어요. 그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폄하 상대방을 좀 깎아내리는 의미로 많이 그동안 사용됐기 때문이죠. 네. 우리 특히 정치권에서 너무나 많이 사용됐습니다. 몇 가지 좀 찾아왔어요. 저 과거에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프리카 후진국 대통령보다도 못하다라고 비판을 했었고 또 이은재 당시 전 의원은 또 국회 어떤 날치기를 비판하면서 아프리카에서나 있을 만한 법이 국회에서 있다는 게 수치스럽다라고 얘기를 했고 박지원 전 의원도 당시에 안철수 대표를 비판하면서 안철수 쇼는 아프리카 독재국가 수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들이 많습니다.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솔직히 저도 이거 준비를 하면서 저도 좀 하나 그 개인적으로 좀 저도 자유로울 수 없는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좀 이야기를 하면 네. 저 과거 뉴스에서 저도 그 박근혜 정부의 언론 자유 지수가 최하위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 수준과 비슷하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에서. 네. 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서 좀 가볍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제가 그 아프리카 전문가한테 좀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부적절하다. 저 때부터 이제 다시 한번 저도. 그럼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저 말씀하시는 때부터 거죠? 이제 잘 안 하는 식으로. 듣는 아프리카가 되게 섭섭할 것 같아요. 네, 아프리카 이 방송에 나가진 않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훨씬 후련한 모습으로 오늘 썰기를 맞추시는 것 같은데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예. 네, 다음 주에 그분 기대해 보겠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사람. 게스트. 예. 네, 알겠습니다. 이성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라이브.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앵커 인터뷰는요. 더불어민주당의 오선 중진 의원이고 이재명 캠프의 총괄 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안민석 의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민석입니다. 저기 카메라를 한번 정면으로 봐주시겠습니까? 네. 안민석 의원님 맞습니까? 젊어 보이죠? 네, 저 PD님이 좀 원샷으로 저렇게 잡아주시면. 전 스튜디오에 오실 때 다른 분이 온 줄 알았습니다. 우리 박성태 기자가 깜짝 놀라시던데. 이제 국정문란 청문회 때 뵙던 모습은 아니고. 네.
그 이후로 이제 자숙하면서 네. 저도 이제 두 분의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한 정치인으로서 자중자애하는 시간을 몇 년 동안 보냈고요. 그 사이에 제가 열심히 몸을 관리하면서 예. 한 10kg 가까이 뺐습니다. 아, 10kg 네네, 가까이. 네. 아. 부럽습니까? 예, 부럽습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다이어트에 성공하셨는지. 나중에 따로 영업 비밀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을 보시고 그 관련돼서 방송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하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의 경우 소득 하위 88%뿐만 아니라 나머지 12%도 5차 재난지원금을 다 주겠다. 25만 원이죠. 1인당.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경기도는 일단 그러면 저는 경기도민인데 경기도민이시잖아요. 네. 다 받는다고 봐야 되나요? 100%다 받죠. 뭐 변경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 왜냐면 다음 도의회, 달 가계부에 그걸 예, 계산을 해야 돼서. 도의회 의견이 남았는데요. 예. 예, 사실은 이제 12% 상위층 12%가 한 150만 명 조금 넘는데요. 예. 이분들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이 한 4천억 원이 필요한데요. 다행히 경기도가 1조 3천억 원 세수가 더 증가가 돼 있는 상태라서요. 예. 경기도가 90%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10%가 부담을 해서 시군구요 기초자치단체가. 네, 예, 전 도민에게 다 지급을 하는 걸로 이제 결정을 한 건데요. 사실은 이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재정 규모가 가장 큰 곳이 수원시인데요. 예. 수원시가 12% 시민들에게 더 주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 몇백억이 아닙니다. 한 36억이고요. 예. 제 지역구 경기도 오산, 위대한 시민들이 사시는 경기도 오산. 아, 위대한 시민들이 오산에 그렇죠. 또 사시나요? 이제 예.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내리오선 당선시켜 주셨으니까는요. 오산 같은 경우에 불과 7억 정도만 더 추가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정도의 규모라고 그러면은 시장님들이 쓸 수 있는 자체 주머니 예산이 있어요. 예. 그걸 조금이라도 좀 쪼개 쓰면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네. 전라남도 같은 경우,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요, 경상북도도 마찬가지고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은 그런데 재정 자립도가 일단 경기도보다 더 좋긴 합니다. 근데 앞서 들었던 3개 도 같은 경우, 거기는 방금 얼마 안 든다고, 수원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든다고 하지만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못 주는 걸 수도 있는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은 저는 네. 과거에 중앙 집권적인 사고라고 봅니다. 중앙 정부가 정하면은 예. 지방 정부가 그대로 다 획일적으로 일적으로 따라해야 된다는 거. 예. 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5개 지자체에서 먼저 제안을 했어요. 예. 도지사에게. 이거 안 된다 이거. 나머지 12%는 우리 시민들 아니냐. 그래서 방법을 제안을 한 것이 5개 지자체에서 우리가 50%를 부담할 테니까 도에서 50%를 부담을 해서 100% 전액 다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재명 지사가 제안을 받고서 이번에 이제 결정을 50% 아니다. 오히려 도에서 90%를 지원할 테니까 지자체에서는 10%만 지급을 해라. 예. 단지 경기도 내에서도 재정 형편이 안 좋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100% 다 주겠다. 또 반면에 이렇게 100% 다 받기 싫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하지 않아도 좋다. 예. 88%만 88%는 받아라.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제 유연하게 그런 그 대안을 오늘 제시를 했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자체마다 재정 형편이 다 틀려요. 다 틀려요. 자, 이 틀린 재정 형편을 자루재듯이 획일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굉장히 저는 모순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실은 경기도가 100%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와 중앙정부는 88%만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예. 다소 이제 어긋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감하게 이재명 지사만이 결단을 지금 내린 거라고 보고요. 경기도처럼 100% 지급 가능한 곳에 가성비를 한번 효과를 따져보고 예. 또 지금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정한 88% 대부분의 지자체가 실시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효과를 본 다음에 100%일지 88%일지 어떤 것이 더욱더 효과적일지. 어쨌든 이제 88%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고 청와대도 합의하고 정부가 해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거는 돈이란 게 무한정이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도 주고 대신 이분들까지는 안 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한 게 이제 일단 정부 차원에서 합의가 된 안이잖아요. 그러면 앞서도 표가 잠깐 나왔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59%가 조금 안 되고 일례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는 25%가 안 됩니다. 근데 경기도가 재정 자립도가 좋은 게 앞서 1조 7천억 정도의 세수가 여유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초과로 더 거쳤다고 그랬는데요. 지방세는 자동차세, 주민세, 부동산세, 그러니까 재산세 같은 거죠. 이런 게 주로 들어오는데 세금 낼 분들이 많아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한 1, 2년 뒤에 다른 경기도의 다른 지역에서 경기도에 자꾸 시설들이 많이 가고 회사도 많이 하고 혜택을 많이 줘서 돈이 많으니까 거기만 100% 주더라. 이제 거기는 제한을 해라. 라고 나설 수도 있지 않은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전쟁을 치르는 전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관행과 기존의 틀과 기존의 프레임을 좀 탈피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처럼 100%를 지급하는 곳과 다른 지자처럼 88% 지급하는 곳을 예. 서로가 한번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더 국민들을 위한, 국민 안민을 위한, 국민들이 예. 편안한 삶과 복지 혜택에 효과가 더 있을 건지를 사실 어떤 게 지금 진리일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번 일종의 파일럿 정책으로도 한번 경기도의 100% 지급의 예. 효과를 한번 잘 지켜보고 검증해보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물론 이것이 이제 또 효과가 좋으면 이후에 이제 100% 전액 지급으로 예.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주장한 거이기도 한데 형평성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앞서 이제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될 상위 12%로 있는 예를 들어 전남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불만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부럽기도 할 텐데 경기도가 일단 이재명 캠프에서는 부러움에 초점을 둔 거죠. 부러우면 지는 거죠. 선거라는 게 예. 아니 다른 지역 주민들이 다른 지역 경기도민을 같은 경우에는 부러워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이거 사실은 추진하는 거 이제 아닙니까? 이낙연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이 모순인 게요. 본인이 총리 시절, 심지어 정세균 의원님도 총리 시절에 예.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단지 이게 왜 안 됐냐? 재정 당국, 기재부의 반대 그 저항을 뚫지를 못했던 예. 거거든요. 저는 이재명 지사가 다른 건 몰라도 기존의 관행을 깨는 어떤 기득권의 질서와 기득권의 정치를 깨는 이런 예. 것이 이번에 경기도 100% 지급으로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좀 다양성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 경기도가 100% 지급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나라가 거들나거나 경기도 재정이 거들나거나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논란을 키우면 키울수록 사실은 다른 후보들이 또 심지어 야당 후보들까지 이재명 지사를 키워주는 것이에요. 그냥 그것도 참 인정할 수 있겠다. 경기도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한번 퉁 치고 지나가는 것이 그것이 더 고수의 예. 정치인데 이걸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논쟁을 하는 것은 이재명 키우기에 여야 후보들이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후보들이 퉁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가 국정 경험이 없어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 같다라고 했고 정세균 캠프의 대변인은 이건 이렇게 원래 88% 지급을 결정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다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강원도에서 산불이 번지고 있는데 소방차는 전라도에 보내는 꼴이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근데 오늘 발표하다가 좀 실험 비슷한 게 하나 나왔죠. 아프리카가 어느 나라가 못 준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데는 재난지원금을 주지 말라는 거 이거랑 똑같은 거다. 비유가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서 이성대 기자가 지적을 했었는데 좀 그런 표현은 좀 안 했었으면 예. 좋았다는 아쉬움이 들고요. 물론 뭐 진위는 아니었겠지만요. 저는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대선판이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민심 호랑이 등 위에 예. 이재명 후보가 태워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심 호랑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겸손이고요. 예. 민심 호랑이가 가장 싫어하는 음식은 자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자만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호랑이는 계속 끝까지 예. 질주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번에 재난지원금 100% 지급이라든지 또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기본실효지 이런 정책의 논란을 다른 후보들이 비판하고 반대하고 하면 할수록 이 민심 호랑이는 더욱더 세게 질주할 거라고 저는 더 보고 세게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지지할 거다라고 왜냐 그러면은 캠프에서 나오신 안민석 의원님은 살을 10kg 뺀 안민석 의원님은 이제 전망을 하시는 거고요. 이 논란은 예. 이재명 프레임이거든요. 정치라는 거는 선거라는 거는 프레임 전쟁이에요. 그 다른 후보들이 자신들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프레임 속에서 싸우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지급 또 기본 시리즈 논쟁 이건 전부 다 이재명의 프레임이고 이재명 링 속에서 다른 후보들이 들어와서 싸우고 있는데 물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경기도만 100%를 지급하는 거를 캠프 내에서도 반대 의견도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밀고 가는 거는 이재명 링을 만든 거군요. 그런 결단을 좀 한 거 아닌가? 근데 이재명다운 결단이고요. 저는 뭐 같은 정치인으로서 개인적으로 저랑 이제 친구대 한 15년 정도 친구인데 이런 면을 저는 굉장히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어느 정치인, 어느 행정가도 해내지 못한 과감한 결단력, 그리고 추진력, 그리고 성과. 이것은 대한민국 현재 정치인 중에서 이재명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그의 매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여쭤보죠. 어제였죠. 이재명 캠프의 우원식 선대위원장이 뭐 이낙연 캠프를 아마 향해서 했을 텐데 경선 승복 선언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서른 의원이 불복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 답이 왔습니까 혹시? 두 분이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고요. 그리고 서른 의원과 우원식 의원. 네, 민평년이라는 그 일종의 그 의원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지tig에. 굉장히 오랫동안 서로가 그 가까운 그런 개인적인 그 신뢰 관계가 있고 그것은 이제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난 문제인데요. 저는 이런 논란을 굉장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어왔던 백제 논란을 포함한 뭐 네거티브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정치인이라는 게 특히 대선에 나온 후보들이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요. 부동산 문제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대선 주자로 나온 후보들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어떤 걸 가지고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특히 포스트 코로나, 이제 코로나가 언젠가는 끝나겠죠. 뭐 내년 정도는 끝날 거라고 보는데 내년 초 정도. 이 포스트 시대의 이 양극화 문제, 불평등 문제, 이 삶이 피곤한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올바른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는 후보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저희 당 지지자들은 과거 4년 전에 촛불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안의 이 촛불 혁명을 어떤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되어서 이 혁명을 완수시킬 것인가 그런 어떤 정책과 비전, 희망을 듣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이야기는 쏙 빠지고 과거 이야기들 20년 전에 백제가 어땠니, 음주운전이 어땠니, 뭐 후보를 인정하니 안 하니 이런 정말 무모하고 비생산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짓담받을 이야기입니다. 야권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여권에서는 지지율이 가장 높은데 야권에서는 누가 제일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캠프에서 보기에는? 특정인을 말씀드리기는 제가 좀 곤란하고요. 그리고 특히 남의당이기 때문에 그건 좀 결례일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크게 이 대선의 흐름, 특히 이제 야권 대선의 흐름을 세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아, 세 단계까지 말씀하실 시간이 없고요. 네,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고 플랜 C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플랜 A에서 B 단계로 이제 넘어갔고요. 플랜 B 단계에서는 지금 윤석열과 최재형과 홍준표와 이런 여타 후보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뭐 그 중에서 어떤 후보들이 이제 나오시겠지만은 개인에 대한 평가보다는 저는 중요한 것은 민심 호랑이 등 위에 태워져 있는 이재명의 질주를 저는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에는 관심이 없다고도 익힐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최재형 후보의 선대 친일 행적 논란을 지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거는 좀 자료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제가 그럼 자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재형 후보가 직접 시간은 40초 남았습니다. 자료인데요. 잘 쓰시기 바랍니다. 네, 이 자료 속에 최재형 후보는 스스로를 독립유공자 후손이라고 적시를 하고 있어요. 독립유공자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보훈처가 16,000명의 독립운동가에게 유공자라고 지정을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예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친일파가
둔갑을 했다는 게 더 큰 문제고요. 여기 대해서 최재형 후보께서 아직까지 아무런 직접적인 해명을 하고 친일이라고 있지 않다는 주장하시는 것이 근거 중에 일반입니다. 근거가 안 의원님이 최재형 후보의 조부가 친일이라고 주장하신 거는 당시 일제강점기 어떤 직위를 맡았다는 거잖아요. 지역에서. 제 주장이 아니라요. 연장을 하셨다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최재형 후보의 정조부가 예. 조선 총독부로부터 표창을 받았고 독립운동했다고 예. 표창을 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그다음에 다 됐어요. 제가 최재형의 조부가 일본 태평양 전쟁을 위한 국방금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게 다 친일인 거죠. 이제 상을 받았다고 근데 조부는 최재형 돈을 측에서는 냈고. 그건 이제 어떤 기념으로 많은 면장이 받던 것 중에 하나였다. 훈장은 아니다. 그게 독립운동은 라고 아니죠. 반박을 한 바 독립운동은 있습니다. 아니고. 예, 증조부 얘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한 가지만 시간이 다 돼요. 끝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7시 27분 뉴스룸 이제 3분 뒤 방송되는데요. 오늘 뉴스룸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JTBC는 광복 76주년을 맞아서 전범국 독일과 일본을 비교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를 외면하고 강제동원 사실을 지우려고 하는 일본과 달리 독일은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역사에 사죄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뉴스룸 추적 보도 후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익 신고를 한 뒤에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어오던 노동자가 최근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4년 전 국무총리 산하기관에서 수행기사로 일하던 최 모 씨가 소장 비위를 신고한 뒤로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 뉴스룸에서 최 씨의 손을 들어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 이유를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룸 이어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